윤 대표님, 네. 이번 주에는 아주 굵직한 정치 일정 두 개가 있네요. 네.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네. 최후 변론 10일차죠. 네. 거기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고 그 다음 날인 또 네.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네.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고 거기서도 이재명이도 또 최후 진술하지 않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과 가장 유력하다는 대통령 후보 예. 이 법정에 나와서 최후 진술이나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예, 좀 거시기하네요. 예,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예. 뭐 KTX처럼 두 가지 이재명 선거법 재판하고 탄핵하고 속도전을 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래도 빨리 좀 끝나고 좀 대통령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재명 재판은 자꾸 늦어지고 예. 예? 물론 뭐 항소심이 빠르면 최후 진술 이번 주에 하면은 3월 중순이나 하순쯤에는 나올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또 대법원이 또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고 해도 조기 선거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이가 그거를 좀 피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 날 그 최후 진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판결을 다음 달에는 3월 중순쯤에는 내리겠죠. 어떤 그러겠죠. 결과가 나올지 예. 모르겠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사법기관이거든요. 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마지막 진술이 그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하고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네. 지금 속도전을 벌이는데 뭐 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이 열차는 KTX처럼 이렇게 달려가 버리고 이재명 이 선거법 이 재판은 완행열차 뭐 통일호입니까? 안 가죠, 안 가. 안 가요. 예, 가다가 또 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3월 중순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그래 최후 진술 후에 그렇게 보면은 3월 중순도 아니고 한 10일경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 한 2주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뭐 완전히 결정됐다고는 볼 수 없죠. 내일 뭐 최후 진술을 하고 혹시 뭐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졌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지금 워낙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서 지금 한두 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3월 한 두째 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 선고는 보통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려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늦어도 3월 말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다 하더라도 이 상고 이유수 제출하고 또 재판부 배당 대법원에서 또 배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부에. 이런 거 하는 절차만도 한 달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4월 말 가지 않습니까? 대법에서 3개월로 이렇게 딱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당겨도 한 2개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월 대선일 경우 이재명이가 또 그런 재판 지연 트릭을 쓰는 데는 아주 선수 아닙니까? 변호인 선임안하고 뭐 폐문 부재해버리고. 지난번 항소심 때도 40일인가 50일 아주 협의했습니다. 뭐 배문 부재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받고. 그리고 아마 2심에서 1심하고 똑같이 1심에서 작년 11월 15일 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 출마하고 공직선거를 아예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마 3월 말에 그런 항소심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또 기차 못 다니게 또 기관차 부속 갖고 도망가겠죠. 부속 가면 또 기차 레일 위에다 돌 갖다 놓고 뭐 이거 치우고 하다 보면은 또 한 달 시간이 요소되면은 빨라야 뭐 6월쯤에 대법 판결이 나오는데 뭐 법적인 쟁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마 강한 마음을 먹으면은 뭐 한두 달에서 나올 수는 있죠.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볼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요리조리 좀 피해 나가는 거를 정의의 칼날이 좀 빨리 좀 내려쳤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이는 지난번 그 MBC에서 또 판을 깔아주셨더라고요.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헌법 84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든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을 벌인 결과 그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관계없다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이고 대다수 법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규정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고 그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그래가지고 딱 자기가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대통령 되면 모든 것이 빠이빠이야. 끝. 이렇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재판 진행 중인 거는 물론 뭐 중단된다는 것도 있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눈이 재판 그 대법 판결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걸 다음에 임기 끝난 다음에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를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재판을 거부한다. 그 다음부터 광화문이 뒤집어질 겁니다. 광화문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이재명은 제 명예 못 살지요. 아마 저 옛날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루이 14세인가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랑 죽었잖아요. 단두대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이재명이 하는 지금까지 수법을 보면은 대법관 탄핵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대법관 수를 확 늘려갖고 자기 편이 많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법 개정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기기묘묘한 수를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그래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도록 내가 거기 판결에 따를게 승복할게 그럴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하는 수법을 보면 그래서 모릅니까? 이번에 서울대생들 시국 선언한 학생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체제 전쟁이라고. 그 체제 전쟁의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여태까지 한 수법이나 이 사고 방식을 보면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히틀러처럼 간다. 국회에 지금 192석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법, 입법 다 갖고 행정권 같이 갖고 몰아치면은 우리나라는 히틀러 같이 가니까 이게 바로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학생의 설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한 학생이 서울대 대학원생들이더라고요. 2명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야, 우리 같은 기성세대보다 오히려 머리가 더 깼구나, 눈이 더 밝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 나온 대학생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인가 한 거 보니까 아니 왜 나왔느냐 하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릴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국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이재명 수항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자유. 이게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히틀러가 독일에서 나왔을 때 그 기독교에서 환영했잖아요. 환영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어떻게 보면 됐고 수권법. 히틀러한테 모든 권한을 행정권을 몰아준 수권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느긋했잖아요. 하지만은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저런 범죄를 일으킬지 몰랐죠. 그러니까 독일의 종교계나 국민들이 눈이 깨지를 못해서 히틀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말 지금이라도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의 중요한 것은 25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양당 간에 뭐 결정권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기각하면 뭐 되돌아오는 것이고 직무 복귀하는 거고 인용하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5월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지금 관심은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네. 그 이전에 2시간씩 변호인단의 뭐 최후 변론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 5개 쟁점으로 대충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들 또 우리 국민들을 움직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그렇죠. 그거죠. 뭐 굉장히 뭐 중요한 거죠. 그날 뭐 25일 날 증거조사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 최후 진술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너무 윤 대통령 방어권을 막았다는 비판 여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 제한을 안 뒀어요. 그동안에 문영배가 초시계 들고 쟀잖아요. 그러니까요. 3분 넘었다고 말 못하게 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재판소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래서 그 춘천지검장 이영림이라는 지검장이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재판보다도 못하다. 안중근 재판보다도 못하다고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는 시간 제한 안 두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거기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헌법재판관들 8명을 대상으로 설득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8명은 아니고 4명입니다. 그렇죠. 8명. 4명은 벌써 우리 법 연구회고 얘들은 벌써 그냥 인용으로 벌써 도장 찍은 사람들입니다. 4명은 소용없고. 이준숙 탄핵 그 결정할 때 안 봤습니까? 4명은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나머지 4명 중에 마음을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래서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4명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뭐 계엄의 뭐 그 정당성이라든가 이 경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정치적인 좀 포석도 좀 하나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던져야죠. 당연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각이 되면은 난 대통령직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개헌을 하고 나는 바로 물러나겠다. 그것도 시한을 정하고, 그리고 이 기각이 돼서 복귀하더라도 총리한테 정권을 맡기고 나는 개헌만 뭐 치중하겠다든지 뭔가 좀 정치적인 승부수를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분권형 개헌 그리고 임기 단축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윤곽근 변호인 뭐 대변인을 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을 면하 기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건 좀 떳떳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 보도는 기자라든가 그 사람의 일종의 랩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각 이후에 내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걸 재판관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그래서 감동을 받도록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도 아 대처 저분이 다시 돌아오면은 옛날의 윤석열이가 아니고 새로운 윤석열이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뭐 윤곽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 최후 진술을 대통령이 뭐 조건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변호사의 얘기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이잖아요. 뭐 국민들에 대한 여론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이 이 비상계엄의 합법성도 따지고 중요도도 따지지만은 기각이냐 인용을 했을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판단하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기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한국의 미래를 좀 안정적으로 공헌을 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상당히 기각 쪽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중도 쪽에 있는 헌법재판관이 흘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제스처, 승부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우리 사회의 그러한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뭐
엄청나게 심화될 그렇죠.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내가 해소를 어떻게 하겠다. 네.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 진짜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개헌 문제, 권력구조,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의회 독재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정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독주 독단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20% 아래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제가 제왕적인 대통령제니까 그 힘을 좀 빼야 되고 또 국회도 또 제왕적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도 저 무조건 탄핵이라든지 뭐 남발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국회도 잘못하면 해산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없앨 수 있는 좀 헌법적인 좀 근거도 좀 만들어 놓고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또 선거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의 저 87년 체제가 40년간 왔잖아요.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정비할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은 지금 개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물러나겠다 선언을 하면은 저는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수긍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좀 상승세를 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구치소에서 육필 진술서를 뭐 개략적으로 쓴 것 같죠. 그것을 변호인단과 최진웅 전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 재정리해서 이제 최종 원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메시지 중 하나가 2030 세대, 이 청년층이 희망을 지금 갖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년층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그렇죠. 2030 젊은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이번에 시국선언 6개 대학교 했잖아요. 그리고 꼭 윤 대통령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2030은 다 어떻게 보면 좌파에 다 경도돼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국민의힘이나 보수라고 하면은 왕따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 좌파에 경도된 세대인데 이번에 탄핵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2030으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가 가능성이 좀 더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을 당연히 표시할 거로 봅니다. 25일 최후 진술이 끝나고 추가적인 뭐 변론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헌재에서 평의와 그리고 평계를 거쳐서 결정문 초안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지난 주말에도 정말 불을 뿜는 장외 대결이 지금 벌어졌어요. 특히 이 3.1절에는 양측에서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헌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장외 대결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게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된다고 봐야죠. 지금 지난 22일 날 대전 보라매 공원에서만 17,000여 명 굉장히 많이 온 거죠. 대전 경찰청 생긴 이후에 최고 많이 왔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집회에 많이 안 온 편이거든요. 경상도나 호남 쪽에처럼 이렇게 열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느긋한 편이라 좀 많이 안 오는데 제일 많이 왔대요. 대전역에도 모이고 보라매 공원은 저 둔산에 정부 청사 있는데 그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꽉 찰 정도로 모였는데 이 열기가 아마 3월 1일 날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 그때 여의도나 광화문에는 엄청난 인원이 좀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모여주십시오 했는데 사람이 별로 안 모였어요. 한 10,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뭐 80여 명 나왔다고 그러네요. 국회의원이 더 많아요. 이재명은 또 안 나왔대요. 이재명은 강한 보니까 가면 폼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쪽팔리니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모이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기도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상당히 줄 거로 봐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각에 대한 이런 그 여론이 뭉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3월 중순으로 갈수록 더 몰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네. 없지만 지금 문영배 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우리법 네. 출신들이 주도하는 그런 헌재에 대해서 중도 보수 측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를 해서 서로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것도 4대4로 나눠가지고 밥 먹으러 다닌다. 뭐 이런 말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4명은 저쪽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유연성, 유업성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답안지 써놓고 그냥 묻지마 인용이니까요. 그렇죠. 헌재 와서 눈 감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는 지금 정영식, 김복형, 그리고 조한창. 이분은 중도 그렇죠. 보수예요.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습니다마는 헌재 이 과정에서는 지난번 이준석 때도 그렇고 이 중도 보수 쪽에 섰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인 사람은 정영식 그렇죠. 지금 주심이죠. 주심.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4분 중에 과연 몇 명이 이탈할 거냐 아니면 전부 다 갈 거냐 뭐 이것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4명이 다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만은 나머지 4명은 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한두 명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만장일치로 통일이 됐다고 하거든요. 인용적으로 그냥 흡수 합병이 된 거죠. M&A가. 근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원 인용, 전원 기각 뭐 이런 것은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봐요. 않겠느냐. 몇 대 몇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